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보련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월세 받아서 살자 이런 목표 가지신 분들 많았는데요. 요즘은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 이게 새로운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청약에 관심이 쏠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다 안정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바로 올해 6월부터 단기 등록 임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주목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단기 민간 임대주택 제도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범석, 정은하 세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황범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은하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 세무사 두 분 모시고 저희가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8일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죠. 핵심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심 내에 있는 아파트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인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두 번째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범석 세무사님, 정부는 비아파트의 시장 정상화를 지금 외치고 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네, 작년 8월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의 핵심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침체된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임대주택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활이라는 의미가 재밌는 게 단기 임대주택 제도가 있었어요. 이 단기 임대 제도가 주택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인해서 한번 폐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6년 단기 임대 제도를 부활시킨 거죠. 다시 활성화를 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자면, 비아파트를 단기 임대 등록하고 네가 요건을 지키면 세제 혜택을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이 취지의 골자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수도권 외 지역의 비아파트를 매입해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내볼까 기대하고 계신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단기 등록 임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3일에 공포하고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10년짜리 장기 임대주택 제도의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단축한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10년이란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고요. 그걸 이제 보완책으로 인해서 6년짜리 단기 임대가 나오게 된 것이죠.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1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 중간에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시세 차익 기대하고 이제 매도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텐데, 10년은 사실상 좀 부담스러운 기간이긴 해요. 맞습니다. 사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서 공급 방안을 다양화했고, 그거에 따라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수요를 더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절차로 진행이 돼야 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을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자체와 세무서 동시에 사업자 등록을 다 내셔야 됩니다. 임대사업자를 내셔야 될 때 지자체에서도 가면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자 등록증이 주택 임대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비아파트, 특히 오피스텔 같은 소형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작은 평형대의 오피스텔이라면 무조건 단기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혹시 매입 가격 같은 거에 제한이 없는지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제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중요해요. 기준시가 기준으로 원래 4억이거든요. 수도권 지역은. 근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억 이하의 오피스텔 주택을 매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정 지역에 있는 것을 취득하는 것은 단기 임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요소네요. 네.
요즘은 공사비 상승 이슈도 있고 또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시공사도 점점 늘고 있는데 게다가 부동산 경기도 쉽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분양을 받거나 또 신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예전처럼 좀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월세 수요가 꾸준한 지역에 기축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곧바로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는 6월 4일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도입한 이후에 기축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되면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크게는 세 가지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종합부동산세, 그다음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임대했을 때 발생하는 임대소득세 부분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각 혜택이 어떤 조건에서 적용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절세 효과가 있는지 정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짚어주세요.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가지고 있는, 납세자별로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다 합산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거기다 일정 금액을 빼게 되고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되는데,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되면은 그 주택을 아예 빼줘요. 첫 번째,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수를 판단할 때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0.5%부터 2.7%까지의 종합부동산 세율을 부담하는 반면에 3주택 이상부터는 0.5%부터 5%까지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거든요. 이 세율 차가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근데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되면은 이 세율 판단할 때도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는 그 주택에 대해서 아예 비과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예로 말씀드리기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25억짜리 주택과 7억짜리 주택 총 두 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 2억 원짜리 오피스텔 두 채를 추가로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오피스텔들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1,128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오피스텔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된다면 세금은 550만 원 수준으로 확 줄게 됩니다. 즉 단기 임대 등록을 통해서 500만 원 이상의 절세가 가능한 셈이죠. 세액 차이가 꽤 크다는 것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표로 비교해 보니까 금액 차이가 꽤 큰 것 같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예시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시뮬레이션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갖고 있는 주택수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보고 계산해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주택자 분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세잖아요. 만약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경우 이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입을 했다가 6년 후에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20% 중과가 되고요.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30%까지 중과가 됩니다. 세율 차가 매우 크죠. 요거를 기본적으로 인지하시고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기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2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입해서 단기 임대로 등록을 하고 6년 동안 임대 수익을 얻다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2억에 취득한 오피스텔을 4억 원에 팔게 됐어요. 이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안 된다면 30% 중과가 되거든요. 세율이 30%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해서 68%의 세율이 적용하게 되고 양도소득세랑 지방소득을 합치면은 1억 2,2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단기 임대주택 상태에서 팔게 되면은 요거는 중과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세율인 38%가 적용돼 양도소득세랑 지방소득세 합쳐서 4,9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양도소득세도 비포 앤 애프터로 비교를 해보니까 정부가 단기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확실하게 이렇게 줄여줬다는 게 체감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임대소득세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세무사님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소득세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말씀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원래 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득별로 다 소득을 합산해서 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근데 과세 표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구조예요.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세율이 더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고 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은 요거를 분리과세하게 해줘요. 다른 소득은 다른 소득으로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너 단기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소득만큼은 14% 낮은 세율로 과세해줄게 라고 하는 게 이 법의 취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 임대소득이 1,20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납부야 임대소득세를 막 계산해서 분리과세 적용하면은 61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즉 수익 대비해서 세금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61만 원이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치로 보니까 임대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세액이 부과되는 거에 좀 새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미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추가로 단기 임대주택 용도로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나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연동이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거주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이것은 중과세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중과세가 될 수 있는데 만약 이 단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고 이걸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면 이 거주주택을 매각할 때는 요거는 비과세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혜택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이 법의 개정을 통해서 과거에는 이게 평생 한 번만 가능하게 했었는데 이제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풀어졌기 때문에 그 혜택은 훨씬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시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8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동안 보유한 뒤에 25억 원에 매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와 3주택 중과세 받는 경우는 그 세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거주주택을 매각해서 이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1,200만 원 정도가 부과되지만 이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가 적용이 된다면 거의 5억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금액 차이를 눈으로 직접 보니까 그 세제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 단기 임대주택 세제 혜택 중에 가장 큰 매력이 바로 이렇게 비과세 혜택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오피스텔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되면 그 단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요 사이에 빠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야기 여러분 잘 정리되셨나요? 사실 세금이라는 주제가 쉽지 않은 만큼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은아 세무사님과 함께 앞서 나온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하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Q&A 방식으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정은아 세무사님, 앞서서 황범석 세무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단기 임대주택제도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물론이죠.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단기 임대주택은 크게 두 가지 주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기 임대주택 용도로 매입한 오피스텔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둘째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체크된 항목이 바로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예상되는 세액입니다. 각 항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단기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배제가 돼요. 즉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6년 후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되어 세금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이제 임대소득에 대해선 1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기존 거주주택 매각 시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 이렇게 세심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지방의 가격 괜찮은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또 기존 주택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 상급지로 꾸준하게 이렇게 진출하기 위한 목표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많은 분들께서 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될 텐데요. 자, 이제 단기 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Q&A 형식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요건을 맞으면 혜택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도 단기 등록임대 임대사업 등록자로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구매하게 되면 4.6%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네, 단기 임대주택 혜택 및 주택수에서 제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축 소형주택을 27년 12월 이전에 구입을 하시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셔야 합니다. 네, 하지만 27년 12월까지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산정에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수 산정할 때 제외되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 채를 구입하신다 해도 1에서 3%의 기본세율 적용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또 종부세가 있죠. 종부세는 12억이 기본 공제인데 주택수가 많아지면 이제 공제도 줄고 세율도 확 올라갑니다. 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임대를 시작하고 9월 30일까지 단기 임대로 등록을 하면 이 집은 종부세에서 아예 빼주게 됩니다. 즉 합산 배제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양도소득세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거주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생애 한 번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5년 6월 4일 이후부터는 거주주택에 대해서 여러 번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6월 4일 이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가 제외되어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피스텔 여러 채를 매입한 이후에 6년간 임대 수입으로 좀 지내다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매각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혹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임대 수입을 받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렇게 시기를 잘못 맞추면 혜택을 못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질문 주셨어요. 이 타이밍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경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런 분들도 단기 민간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임대가 이렇게 개시된 주택이라면 25년 9월 30일까지 단기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완료하면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5월에 샀어도 세입자와 계약해서 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셨다면 등록은 6월 4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만 등록하면 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임대는 6월 1일 전에, 등록은 9월 30일 이전에, 이 두 날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장기 임대 오피스텔을 2025년 6월 4일 이후에 단기 임대로 변경 등록도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변경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새로 취득한 물건에서만 단기 임대 혜택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년 단기 임대가 끝나고도 계속 임대를 하면 세제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등록 갱신도 따로 해야 하나요? 단기 임대주택을 말소하지만 않는다면 단기 임대 지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도 계속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년이 지나도 쭉 임대를 하면 혜택도 쭉 가능한 거네요? 맞습니다. 단 말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말소 등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다만 월세 소득이 생기게 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혹시 추가 근로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칙은 주택의 임대소득 역시도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주택 임대로서 2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은 어떻게 될까요? 월세를 받으면 어떤 부분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될까요? 오피스텔은 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월세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5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 가능한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단기 임대에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집주인도 세제 혜택을 받고 세입자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사실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임대주택에 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유용한 제도인 것 같은데요. 오피스텔 투자 전성시대 다시 올지 한번 세무사님들 의견이 궁금해요. 우선 정부가 단기 임대주택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그쪽에 상당한 추진력을 가지고 오피스텔 시장을 부흥시키려는 목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와 그리고 임대 시장의 수요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정은하 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단기 임대 주택 임대 등록을 통해서 이제 세제 혜택하고 운영 효율성 이런 걸 잘 활용한다면 비아파트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단기 민간 임대주택과 오피스텔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스마트한 투자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은하, 황범석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